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아나운서 손지민입니다. 양극재 전문 기업인 LNF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2조 5,500억 원이라는 초대형 규모의 신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기존 주력품인 NCM 배터리를 비롯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FP 배터리와 차세대 배터리 음극재, 하이니켈 배터리까지 생산해서 매출액을 현재 4조 원에서 18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인데요. 대구시도 이에 맞춰 기술 지원 기관과 사용 후 배터리 시험 평가센터를 구축하는 등 2차 전지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전국 매출 1,000대 기업에 포함된 대구의 기업은 20곳에 불과했고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지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역 기업들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활기를 띠는데요.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한 발 앞선 정책으로 지역 기업들의 성장과 투자 계속해서 이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11월의 끝자락에서 기온이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에도 찬 공기가 내려와 안동 6도, 봉화 4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특히 내일과 모레는 북부권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바람까지 강해 더 춥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 물이 대구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정부에 공식 건의됩니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온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방안 검토 용역 결과가 오늘 환경부에 최종 제출되는 건데요. 최종 제출되는 추진안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1조 원 규모로 안동댐 직하류에서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총 연장 110km 길이의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취수구를 안동댐이 아닌 추가 유입수가 없는 안동댐 직하류에 배치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규제 확대를 최소화했습니다. 대구시는 안동시 농축산물 우선 구매 등 상생협력 사업과 함께 안동시의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안동시의 상생협력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상생협력금의 규모도 당시 약속했던 100억 원보다 클 전망입니다. 안동시와 대구시는 향후 환경부와 사업비 등 일부 쟁점 사항 등을 보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칠 예정이고요. 최종안이 확정되면 낙동강 유역 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말까지 국가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낮부터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낮 기온은 9도에 머무르겠고요. 특히 모레부터는 아침에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여전히 건조한데요. 다시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오늘도 건조주의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주에 있는 한 저수지 교량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분쯤 경주시 강동면 안개 저수지 안개댐 교량 공사 현장에서 철근과 거푸집이 무너졌는데요. 이 사고로 작업자 12명 중 8명이 7m 아래로 추락해 저수지에 빠졌고 이 가운데 50대와 60대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명은 다리 골절 등 중경상을 입은 채 자력으로 나오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설 중이었던 이 50m 길이의 교량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안개댐 시설 관리 등을 위한 교량 건설 공사 현장인데요. 총 사업비 20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할 계획이고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시공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흐린 하늘 보이면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5도 낮은 7도, 습도는 44%입니다.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북서풍의 강한 바람과 함께 바다의 물결 2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모레 아침까지 파고 최대 5m로 매우 높은 물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내일까지 여객선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관광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민간 관광 안내소 운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관광 안내소 운영 시간 및 읍지역에만 편중돼 있는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울릉군 전역의 카페,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관광 안내 홍보 책자와 지도 등을 비치해 여행의 편의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정된 민간 관광 안내소는 총 14개소로 울릉읍 5개소, 서면 2개소, 북면 7개소로 지역 내 카페, 음식점, 기념품점 등 관광 관련 사업체로 관광객들이 자주 찾고 머무는 곳입니다. 지정된 민간 관광 안내소에는 울릉군 홍보물과 거치대 등이 지원되며 울릉군 관광 누리집 및 관광 SNS 등을 통해 민간 관광 안내소 사업체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민간 관광 안내소 신청은 상시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구시가 지원한 스타트업 6곳이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죠. CES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의 스타트업이 세계 시장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건데요. 관련한 내용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최문종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지역 스타트업들이 수상한 CES 혁신상, 이 어떤 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CES는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를 말합니다. 매년 1월 초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고요. CES 혁신상은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다각도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네. 공신력이 높아서 이제 제품 혁신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역 6개 스타트업들이 8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상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건가요? 네. CES 혁신상은요. 총 28개의 사업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한 개 기업이 최대 이제 3개의 다른 카테고리에서 수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구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스타트업 프로그램인 시랩 14기에 졸업한 옐로시스라는 스타트업이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과 인간안보, 스마트시티 부분에 걸쳐서 3건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5개의 저희 센터 지원 기업들이 모바일 디바이스와 액세서리, 접근성, 노화 기술, 로보틱스 등 부분에서 각각 수상을 했습니다. 네, 부문이 아주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혁신상을 받은 지역 스타트업의 제품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센터에서 이제 지원하는 기업들은 모바일 디바이스하고 로보틱스, 스마트시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편인데요. 네. 가장 많이 받은 분야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특히 그 시랩 13기의 링크페이스는 2020년부터 이번 수상까지 5년 연속으로 CES 혁신상을 수상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스타트업으로서는 이제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링크페이스는 이제 핵심 기술이 생체 신호 측정 센서 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과 이제 사업화에 도전을 하고 있고 올해는 출품한 거는 스마트 눈 건강 솔루션으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시랩 14기 출신이신데요. 옐로우시스라는 기업은 스마트 토일렛 기반 AI 건강관리 솔루션인 가정용 스마트 토일렛과 공익용 스마트 토일렛 총 2가지 제품을 내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옐로시스의 헬스케어 제품은 소변 검사 결과를 통한 편리한 건강 모니터링을 제공하면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살펴봤고요. 나머지 4개의 스타트업들은 어떤 제품으로 수상을 했나요? 네. 나머지 4개 회사는요. 우선 스마트 비접촉식 체온계를 개발하는 에드플러스라는 회사인데요. 2018년에 설립했습니다. 정밀하게 이제 측정된 인간 생체 신호 제공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또 그리고 스타 벤처 기업인 에너캠프라는 기업은 차량 방전 시에 사용되는 점프 앤고라는 장치로 성공적인 사업화에 성공했고요. 또 시공간 제약 없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에너캠프 EV라는 솔루션을 개발해서 이번 CES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장애물 극복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으로 이제 혁신상을 수상한 모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은 현대자동차 스핀오프 팀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구로 본사를 이전했고 다양한 사업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초격차 스타트업 1000이라는 중기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된 후에 대구 센터의 지원으로 도전 K-스타트업 본선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요. 네. 계명대 연구팀 출신인데요. 인셉션랩이라는 의료 창업 사업을 통해서 성장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초기 자금 투자 유치도 했고 또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팁스 과제 선정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제 욕창 진단 치료 솔루션으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아주 눈부신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또 1월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들 스타트업이 내년 CES 네. 참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내년 1월 9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4 유레카 파크 한국통합관에 코트라와 함께 지역 스타트업 4개사와 같이 참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렇듯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에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에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삼성전자 협업을 통해서 스타트업 성장과 육성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으로 살펴보면 초기 투자 유치 이제 IR 행사인 대구 스타트업 리더스 포럼을 한 50여 차례에 걸쳐서 운영하면서 많은 투자를 했고요. 네. 그리고 투자 네트워킹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센터에서 국내 주요 투자사인 인포뱅크, 삼익매치 벤처스하고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직접 투자의 기능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구글이나 우버, 드롭박스 같은 세계의 우수한 유니콘 기업을 키운 글로벌 엑셀레이터 기업인 플러그앤플레이가 작년 우리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대구 스케일러 허브에 지사를 설립했습니다. 플러그앤플레이와 협력을 올해도 해서 이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스타트업들을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진출을 지원하고 있고 또 향후에도 지역 스타트업 기업들이 글로벌화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주 유니콘 기업들이 대구에서 우수수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대표 파트너 기업이죠. 삼성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네, 저희 그 대구 센터가 털을 잡는데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지역의 대표적인 그 엑셀레이팅 프로그램.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은 일종의 이제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 프로그램이 이제 C랩을 통해서 발굴된 스타트업들의 초기 투자 자금을 삼성전자와 대구시가 출자했었고요. 네. 또 현재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C랩 아웃사이더에 참여할 창업팀 발굴을 저희 센터에서 추천을 하고 같이 공동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 경력의 부장급 인력을 스타트업의 멘토링을 이제 상시 지원하고 계시고요. 또 최근에는 삼성 헬스 스타트업 데이 대구 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를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우수한 지역 스타트업이 삼성과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접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시랩 13기, 14기 기업들의 활약상 저희가 잠깐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13기, 14기니까 벌써 오랫동안 유지가 돼 온 거니까 그만큼 또 삼성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 대구센터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전국 19개 센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희 대구센터 예산은 전국 센터 중에도 이제 상위권에 포진해 있고요. 또 대구시도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대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창업 활성화에 가장 큰 관심이 크고요. 그래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께서 우리 대구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진단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뭐 인구 대비 창업 기업 수나 청년의 창업 의향이 전국에서 아쉽게도 하위권입니다. 네. 또 청년들이 계속 대구를 떠나는 것도 이제 문제지만 네. 좋은 점도 있는데 대구 지역의 창업 기업 5년간의 생존율은 거의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네. 여건은 그리 좋지 않지만 일단 창업하면 스타트업들이 저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해 중기부로부터 저희 센터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지원 기반은 안정적으로 마련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또 지역의 창업 지원 역량을 결집해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이제 기회와 도전을 찾고 또 실패해도 재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척박하다고 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지원 프로그램도 훌륭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계기로 해서 또 많은 청년들이 이걸 듣고 또 대구에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자세히 살펴볼게요. 한 해 대구에서 육성되는 스타트업이 몇 곳이나 되나요? 저희가 이제 전국 센터 중에서도 가장 많은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 있기 때문에 연간 한 400여 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대구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특히 이제 직접 벤처 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초기 창업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 역할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해서 성장한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의 여건도 개선하고 또 인재 채용 지원이나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역할 분담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혁신센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지금까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최문종 본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대구 음식산업박람회가 엑스코에서 사흘간 열렸는데요.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와 관련 산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나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죠. 네, 이번 박람회는 대구의 맛들다를 주제로 150개 업체가 참여하고 170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지역 음식을 소개하는 대구 신미관, 명품 한식관 등과 나만의 납작만두 만들기와 같은 체험 행사도 열렸는데요. 올해는 군위군과 한국도로공사가 특별관으로 참가해 한층 더 확대된 대구의 맛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소리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모카 애플빵 선보이고 있고요. 찰스틱이랑 시오빵 하고 있으니까 시식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저희는 한국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에서 나왔고요. 저희 금년도에 지역에 진짜 차별화된 맛집들을 많이 휴게소에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고자 나왔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도로공사 대구 경북본부하고 휴게소가 공동으로 떡볶이를 개발했습니다. 그 떡볶이도 한번 맛보여드리려고 같이 갖고 나왔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칠곡 상행선 휴게소에 대구 신미관이 있어요. 그때 대구 따로국밥이 정말 유명한데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산 방향에는 한미식당이라고 있는데 햄버거가 정말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대구에서 온 유은미라고 합니다. 저기에 김치장이 팔거든요. 밥이랑 비벼 먹으면 밥도둑이라서 되게 맛있더라고요. 구운 은행이랑 그리고 떡볶이 가루, 떡볶이를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거 해 먹으려고 구매했어요.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도움되는 것도 많고 이제 음식들도 밀키트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돼서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온 김석환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뒤에 있는 밀키트라던가 간편식이나 대회 세팅되어 있는 것들 보고 있고 제가 서울 사람이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특산품이나 수산물들을 여기 와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박람회 앞으로도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분야의 경연대회가 함께 열렸다고요. 네, 한식, 제과, 칵테일, 명품빵 등 7개 부문에서 경연을 통해 71개 팀이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이 중 명품빵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된 제3대 대구 명품빵인 80 사과빵은 이후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된다고 하는데요. 경연대회 참가 소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제가 아직빵 파트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 동교 선배님이랑 그리고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같이 참석을 했고요. 저는 제빵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구 특산물 중 하나인 토마토를 이용해가지고 토마토 포카치아 그리고 토마토와 바질을 함께 넣은 토마토 베이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대회가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긴장되기도 했는데 같이 하니까 되게 기쁜 마음도 있고요. 참여자들의 작품도 보면서 저의 실력을 좀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공업대학교 호텔 외식 조리 계열 1학년 백지원입니다. 전시 단체 부분에 떡 한가 부분 전시 대회팀으로 참가했습니다. 오늘 전시인데 이미 벌써 다음 대회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계획이 막 서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무래도 나이가 드는데도 활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대회는 참여할수록 저희가 더 많이 성장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제과협회 대구 경북협회장 이용재입니다. 대구 명품빵 선정대회가 학생들을 비롯해 일반인, 프로제과인까지 21개 팀의 불꽃 튀는 경연대회로 오늘 제3대 대구 명품빵이 탄생하게 됩니다. 1대 2대 명품빵은 대구를 대표하는 빵 개발과 지역 제과점들의 활성화를 위함이었고 제3대 대구 명품빵은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구하면 생각나는 대표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구광역시와 제과협회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음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외식업 소상공인을 돕는 자리가 됐겠습니다. 네, 특히 지역의 맛집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밀키트로 개발한 대구 100대 밀키트가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여지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동네 빵집관에서는 업체들이 현장에서 직접 빵을 만들어 팔며 색다른 홍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의 자세한 얘기를 식품외식진흥협회 강신규 협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대구의 좋은 먹거리를 전국에 알리기도 하고 또 시민들과 공유하고 같이 함께 체험하는 축제 같은 그런 행사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음식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거기에 우리 종사자들인 산업인들이 어떻게 잘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푸드테크 같은 이런 거대한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이 행사장에서 많이 선보이고 싶었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먹거리의 소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우리 대구의 대표 맛있는 음식들을 밀키트화 시켜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이런 어떤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구의 100대 맛집의 밀키트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선보이고 군에서 아주 우수하게 개발된 다양한 음식들 또 먹거리들이 좀 이번에 또 행사에서 전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대구 하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거로 확신을 하고 음식 산업 박람회도 큰 기폭제 역할을 해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대구의 음식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점점 발전해가는 그런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이는데 식품외식진흥협회도 동참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지역 마트와 유통조합 등 중소바이어를 초청한 제품 설명회도 열려 시민들이 손쉽게 지역 제조식품을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먹거리 산업 발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박나은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 지나가고 있네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네. 지역주택조합은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좀 생소하게 네. 느끼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죠? 네, 대구 부동산 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시행 중단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구 한 신축 아파트와 분양 계약을 체결한 43명이 계약금으로 낸 16억 5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고요.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신혼부부의 꿈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었습니다. 네, 구 기자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만난 분은 갓 돌이 지난 아기를 둔 36살 동갑내기 신혼부부였습니다. 지난해 2월 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근처에서 신축 아파트 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시행사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에 관한 분양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매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계약 담당자의 말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5,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했습니다. 시행사는 올해 1월 공사를 시작해서 2025년까지 중구 남산동 일대의 지상 25층 222가구 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착공 시기로 예고했던 1월이 지나도 공사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라 사업이 늦어진다고만 안내했습니다. 네, 그러면 1년 가까이 아예 공사가 착공도 네. 못한 채 지연이 되고 있다는 얘긴데 당사자들은 정말 애가 타겠는데요. 네, 기존에 거주하던 곳에 전세기간 만료가 임박했던 A씨가 올해 5월쯤에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시행사는 취소는 어렵고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려달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사이 시행사 전화는 수신이 중단됐고요. 분양 홍보관도 폐쇄가 됐습니다. A씨는 남편과 함께 16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생 모은 돈인데 살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를 했고요. 살던 집은 월세로 지내다가 보증금도 다 차감이 됐고 심한 우울증에 아이와 사는 것도 버겁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우울증까지. 네. A씨처럼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양자가 뭐 한둘이 아니겠는데요. 네, 계약자들이 수소문 끝에 지난 13일에 대구시 도움으로 분양자 목록과 시행사의 재무제표를 확보했습니다. 네. 분양자는 43명이었고요. 피해가 우려되는 분양 선수금이 16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자 가운데는 20대도 2명이나 있었고요. 30대는 6명, 40대는 7명, 50대는 15명, 60대 이상은 13명이었습니다. 해당 사업이 일반인들에게도 생소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방식으로 추진된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 됐는데 네. 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는 이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거로 분양 계약자가 조합원이 되어 계약금 가입비를 내고요. 네. 시행사는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면요, 뭔가 좀 네. 좋은 이미지를 갖고 네.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네요. 네, 조합원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황기에는 부동산 시행 부실이 온전히 분양자에게 전가가 되고요, 계약금도 공중 분해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업비로 지출된 협동조합 가입비의 일부는 돌려받을 수 없고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도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지난해 기준 시행사에 남은 현금성 자산은 보통 예금 886만 원뿐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시행사 대표를 지난 7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일부 조합원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소송까지 지금 간 상황인데 네. 시행사 입장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시행사 측은 경기가 나빠서 사업이 늦어진 것이지 사기로 분양자를 모집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향후 부동산 신탁사에 토지개발 신탁을 맡기는 개탁 절차를 진행시키거나 사업권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법인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6개월간 분양자 모집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는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계약금이나 밀린 광고비, 대행 수수료 등은 책임지고 수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아파트 계약금으로 뭐 네. 전재산이나 다름없던 5천만 원을 넣었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왜 돌려받지 못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이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됐는데요. 네.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아파트를 만들고 네. 조합원들은 8년에서 10년 정도 장기간 임차해서 거주하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권을 얻는 방식인데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최초 공급가의 일부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대구 중구 남산동 신축 아파트 사업도 10년 동안 내 집처럼 든든하게 사용하다 10년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공급가의 일부만 네. 내면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를 하다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네. 속할 수밖에 없는 네. 조건인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이 협동조합형 이 주택이란 게 일반인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사업 방식이 유사하지만 임대주택이란 말에 높은 위험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요. 저도 취재차 서울에 있는 유명한 부동산 관련 변호사랑 통화를 했는데 네. 협동조합 민간임대주택은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이 정도면 일반인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제가 만난 또 다른 계약자도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는 몰랐고 공공임대주택처럼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인 줄로만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게 피해 금액도 꽤 크고 피해 네. 구제가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감독할 제도 같은 건 없나요? 네, 대규모 시행 부실 사태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 체계도 부실했는데요. 시행사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매 계약 대금을 하나도 치르지 않고도 조합 설립은 물론 조합원 모집에 홍보관까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15%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주택 조합보다도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면 그 피해는 계약자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되고요. 이상적인 마을 공동체 형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협동조합원을 모집할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지는 정해졌는데 이제 계약금을 치르진 않아도 할 수는 있죠. 예, 그냥 동의서만 받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언급해주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명이 높잖아요. 네. 그럼 협동조합 민간 임대주택도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또 다른 이름의 지주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사했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는 방식도 초기 지주택과 너무 유사했습니다. 지주택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여러 가지 보완책이 등장했는데 협동조합은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 부실 사태가 번진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대구에는 5개의 민간임대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된 상태고요. 설립 시기별로 보면 2021년에 2개, 지난해 2개, 올해 1개 등입니다. 대구에만 5개가 지금 설립이 네. 신고된 상태면 전국적으로도 좀 우후죽순 생겨났지 않을까 걱정이 네. 되는데 또 다른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피해가 속출하자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7일 창원시가 조합원 가입을 유의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서 10일에는 충남 천안시, 15일 광주 동구, 22일 경기 오산시, 26일 인천 미추홀구 등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조합원 보호장치가 미흡해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가입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조합 설립 신고 때부터 조합 운영에 맹점을 좀 걸러주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역의 다른 민간 임대 협동조합 현장은 어떤지 기자로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 협동조합 등장 시기를 보면요, 2021년도, 2022년도에 많이 설립이 됐는데요. 이때는 이 주택시장 과열기였고 규제가 강화되던 시기였거든요. 이 틈새를 노리고 이런 변종 주택 사업이 우후죽순 등장한 것이고요. 문제는 이제 시장이 하락하자 모두 부실 사태가 초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치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계약금을 투자한 우리 시민들 피해가 막심한데요. 더 이상 그런 피해가 나오지 않고 또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이맘쯤 챗 GPT가 공개되면서 생성형 AI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인공지능의 패권은 생성 AI가 결정한다고 할 만큼 AI 부문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픈 AI CEO 해임 사태 이후에 빅테크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픈 AI CEO의 올트먼 해임 사태 지난 한 주 시끄러웠습니다. 이사회가 CEO를 해임하는 거는 뭐 다소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보통의 기업에서 이 엄청난 지금 업적을 세운 CEO를 갑자기 이렇게 해임한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심지어 대주주나 해당 업계 여론들의 압박과 비난까지 감수해가면서 결정하기란 어려운 일인데요. 보통 오픈 AI 이사회가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MS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트먼을 해임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AI 스타트업인 오픈 AI의 이념적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념적 갈등이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오픈 AI 설립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비영리 단체로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을 모토로 이렇게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설립 당시 오픈 AI 운영 목표라는 것은 상업적인 어떤 압박에서 벗어나서 인류의 안전하고 유익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규정되었고요. 상업적 이익 추구에 대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빅테크 기업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와 같은 테크 기업들과 다른 오픈 AI의 설립 사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에 올트먼의 해임 직후 블로그에 인류를 해치거나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AI는 이런 AI나 일반 인공지능 AI, AGI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성화한 것을 피하고 AGI의 어떤 안전하게 만드는 데 대한 필요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는 이런 것들을 원인을 가늠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명문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상업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해임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오픈 AI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이제 조금 특이한 이 구조잖아요. 네. 오픈 AI가 비영리 단체이면서 이런 기술 개발을 한 이제 회사가 된 건데요. 이 비영리 이사회라는 것은 설립 이념을 이제 실천하기 위한 회사를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주주들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구조예요. 보통의 기업은 이제 주주나 투자자들이 이 의견을 개진을 하고 되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구조는 비영리 이사회가 운영을 하고 통제를 하고 투자자는 그냥 투자하는 거죠. 투자. 그래서 기부하는 형태가 되는 건데 공동 창립 멤버인 일론 머스크 또한 2018년에 이 회사를 떠난 것도 이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규정인데요. 투자자는 기부 형태로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만 하는 거고 오픈 AI였던 초기 투자와 인건비를 수십억 달러를 이 기부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투자는만 하는 거고 권리가 없는 거니까. 행사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 투자자에게 소유권이나 어떤 수익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하려고 하는 목표치는 거의 이제 미달됐고 실제로는 1억 달러 정도만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로서도 답답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5일 만에 다시 올트먼이 복귀를 했습니다. 오픈 AI 변화가 올까요? 네, 이건 이제 이례적인 이제 이념적 갈등이라고 본다면 다시 이제 굉장히 상업화가 강화될 것이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존의 오픈 AI 공동 창업자의 올트먼과 블록먼의 해고를 둘러싼 AI의 어떤 윤리적인 갈등은 결국 오픈 AI가 AI 개발 속도와 상업성을 더욱 강화하는 쪽에 AI의 영리 우선파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서 안전하고 유익한 AI를 개발한다는 취지
출범한 2015년에 오픈 AI의 본격적인 변화가 이번 사건으로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사태로 오픈 AI의 올트먼 복귀로 이걸 도운 마이크로소프트 MS는 보다 견고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비영리 재단에서 출발했던 오픈 AI가 최대 투자자인 MS와 함께 본격적인 수익화 사업을 나설 것이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는 새롭게 출발하는 오픈 AI 이사의 멤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지금 현재 희망도 있습니다.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에 관심 많은 거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뭐 사활을 걸었다라고도 네네네. 표현을 많이 하던데 그러면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지가 좀 유리하게 되는 건가요? 현재 이제 자금 투자된 거는 이 이제 자회사에 투자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렇게 지금 동맹 관계가 이제 구축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생성형 AI의 선두 업체가 이제 오픈 AI고 올트먼이 복귀하면서 이 올트먼이 지금 새로운 CEO가 MS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MS의 CEO 역시 나델라 역시 오픈 AI 이사회의 변화에 고무돼 있다고 했고 이번 결정에 대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향한 첫 번째 필수 단계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AI 사업화와 수익화에 더욱 탄력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 때문이고요. 또한 올트먼은 이번에 복귀하면서 AGI 모델인 챗GPT5를 출시한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픈 AI가 영리 기업으로 좀 변모를 하지 않겠냐라는 예측을 다들 하겠네요. 아주 강력한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해임 닷새 만에 이제 오픈 AI 최고 경영자로 복귀한 샘 올트만이 첫 번째 행보로 지금 내는 챗GPT5 음성 인식 서비스를 무료로 지금 현재 공개를 했고요. 비영리 연구 단체로 출발한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인공지능 AI 서비스 상품화에 빅테크의 길을 이제 걸어가는 신호탄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11월 30일 챗GPT 이제 출시로 촉발된 작년 이제 11월이죠. 출발돼서 AIG 열풍을 일으킨 지금 1년 만에 이미 상업화 개발의 경쟁이 시작됐고 시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의 시사 주간주인 디 애틀란틱에 따르면 챗GPT는 지난 11월 경쟁사인 엔트로픽이 자체 이 챗봇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올트먼이 우리도 한번 시험 삼아 이 서비스를 내놓자고 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내놓자마자 이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많이 써봤죠. 그렇죠. 보통은 10만 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닷새 만에 100만 명 돌파하고 지금 2달 만에 1억 명을 돌파하고 지금은 거의 보편화되게 지금 사용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 AI의 파괴적 위험을 두려워하던 오픈 AI 이사지들은 교육이나 기업, 금융 등 전방위적인 확산된 AI를 두고 이 올트먼과 조금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 올트먼은 또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게 이번 갈등에 아마 불씨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념적 갈등에서 이제 뭐 영리파가 이긴 거라고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윤리적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AI 개발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기술 발전에는 명과 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너무 지금 현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리적 문제로 과학기술 발달이 중지된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개발될 것이라 보고 있고 어떤 세상에 올지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인공지능의 이제 천재 개발자들도 이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술을 뭐 이렇게 제한한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개발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픈 AI 또한 공동 창업자인 수석 과학자인 슈츠케버는 딥러닝의 창시자인 AI 대부로 이제 불리고 있는 영국의 컴퓨터 과학자는 힌튼이라는 그분의 이제 수제자거든요. 이분도 성급한 AI 기술 개발이 인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윤리적인 기준은 뭔가 표준을 좀 마련하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신중론자에 속하는데 이분 또한 그런 입장이 있고 또 조지타운 대학교의 이제 보안 신기술센터의 토너 역시 AI 기술이 너무 강력하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양측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지만 올트만은 AI 미래에 대한 이념이 다르죠. 다르고
또한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이 오픈 AI가 어떤 표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과 암이 확실하게 있지만 역시 이 챗GPT의 AI 시장성과 투자 기회는 매력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에 지금 개발자들 네. 700명이 같이 움직인 거 보면 굉장히 상업성이나 돈 힘이 강한 것 같은데요. 네, 흐름을 따라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창조 경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21세기의 주요 지금 현재 IT 기술 혁명의 추세를 살펴본다면 네. 차세대 기술은 기존의 기술 바탕으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결합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부분의 지금 기존 소프트웨어 라인업에 인공지능 AI 코파일럿을 탑재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코파일럿을 사용할 경우에 자연어로 통해서 우리가 문서나 프레젠테이션 초안 등을 작성할 수도 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각화도 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어렵다는 프로그램 코드 또한 작성하고 수정을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지금 장착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 언어를 잘 몰라도 그렇죠. 지금은 초기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하면 그에 대한 기초 코딩은 거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이나 교육이나 엔터, 창의성이나 신약 개발의 다양한 자연어 검색이 이 소프트웨어에 연계돼서 산출물을 제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전문가적인 어떤 비서를 우리가 다 두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제 다양한 분야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누구나 손쉬운 결과물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용 가능한 미래 기술이 아닌 당장 적용 가능한 기술을 선점한 기업들이 이 산업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주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 보고 있다는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국내 AI 관련 투자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많이 있죠. 그래서 AI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직접 주식도 AI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요. AI 시장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고 국내에 이제 대표 운용사 두 곳이 M사나 S사 AI와 반도체와 관련된 ETF도 출시되어 있고 간접 투자인 펀드들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챗GPT 열풍과 로봇 시장의 성장세로 아마 저점을 찍었던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장의 추세 저희도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경제에서는 AI 기업 동향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미영 디지털 자산관리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보 클립. 인공눈물 사용하는 분들 꽤 있으신데요. 안구건조증이 심하다면 안과에서 전문 의약품을 처방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고 경미한 안구건조 증상에는 일회용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눈에 들어가는 것인 만큼 보관이 중요한데요. 일회용 인공눈물은 1회만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버려야 하고요. 개봉하지 않았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전을 위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회용의 경우 개봉 후 1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미개봉한 경우에는 24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서구문화회관에서 2023 대구광역시 구군연합합창제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 지역 7개 구군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자리로 서구 여성합창단, 달성 국립합창단, 행복 북구합창단 등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또 테너와 바리톤 등으로 구성된 포텐자의 특별 공연으로 연합합창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인데요. 본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LH 사옥 1층에 달서 디지털 체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3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공모 사업에 달서구가 선정돼 조성한 것으로 독서, 놀이, 학습, 미래융합 신기술 체험, 첨단 기술 콘텐츠를 접목한 미래형 가족 놀이터입니다. 달서구는 디지털 체험센터 외에 디지털 선사관과 디지털 별빛관도 12월 말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누구나 디지털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니 많은 분들이 방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대구시가 칠성 종합시장 공영 주차타워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칠성 종합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주변 상인들의 영업 피해 우려와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그동안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에 대구시는 시 부지를 활용해 5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맞추고 상권도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섬유질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외에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당뇨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혈당을 조절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준다고 하는데요. 아침에는 사과, 오후에 출출할 땐 키위를 먹으면 좋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양파가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채소와 과일 못지않게 섬유질이 풍부하니까요. 오늘 소개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3도에서 9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떨어져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이렇게 기온의 변동폭이 커지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 환자가 많아서 1시간 이상 기다려야 진료를 볼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에선 독감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에 힘쓰고 백신도 접종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외출할 때 옷 잘 챙겨 입으시고 따뜻한 물도 자주 마시는 등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